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참여 기관 수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딱 2개 먼저 모셨거든요. 저희도 영광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의 이제 사업 기획, 수행, 그간에 얼마나 또 힘든 일이 많으셨겠어요. 역경, 고난, 뭐 기쁨, 보람 이런 거 지금 다 돌아볼 생각인데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이 넘는 그 간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게 우리 오늘 도전인 것 같아요. 교육 전문 NGO의 호의 박자연 대표님, 그리고 소액대출 소득증대 전문 NGO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의 조영석 베트남 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각각 인사를 해주시고 소개를 부탁드리며 그때 박수를 한번 처음 그냥 박수를 한번 치고 갈까요? 네. 네, 그러면 박자연 대표님부터 개인과 소속 기관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호의 박자연 대표입니다. 호의는 호비스 에듀케이션 희망은 교육의 약자인데요. 저희는 우간다에서 양질의 교육을 목표로 여러 가지 학교 기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사 중심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의 3주체를 모두 후원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낳고 베트남이 기른 남자, 한국 시민사회가 발굴하고 열매나눔이 키운 남자,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베트남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조용석입니다. 저희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저는 2015년에 베트남에 처음 파견이 돼서 인턴, 직원, 간사, 매니저 거쳐서 이제는 지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10년 동안 메콩강 지역인 메콩델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조영석 지부장님이 약간 YP의 희망 모델 뭐 이런 YP에서 시작해서 지부장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이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프로그램일 때 두 기관 다 참여를 해주셨어요. 당시에 이제 박자연 대표님은 당시에 이제 조사도 가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당시 호의가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기관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실무자가 한두 분 계셨나 안 계셨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호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교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NGO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2007년에 KCOC 파견으로 NGO 봉사단원을 케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케냐 코어라는 사막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사실 교육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교육에 대한 접근은 모두 다 학교 건물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학교 수업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의 의문이었고, 이제 그런 의문을 제 동생이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동생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호의라는 단체를 두 자매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30살 때 제가 30, 제 동생이 28에 시작을 했는데 아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정말 활동가 중심의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케냐 코어를 다닐 때는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 교사 연수를 하고 현지 선생님들에게 학사학위 장학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 굉장히 작은 활동가 그룹 조직이었는데, 이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ODA 무대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P에서 지부장으로, 단원에서 대표로 저희 약간 뭔가 직업 멘토링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실은 호의는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박자연 대표님 컨설팅 받으실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PDM 작성을 되게 어려워하셨었는데 컨설턴트 분께서 그때 이제 좀 여성분이셨고 친하셔서 자연 대표 이렇게 PDM 어려워할 것 같고 논리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코이카 사업 하지 마. 이렇게 완전 초강수를 두셔가지고 저희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어렵게 사업을 꾸려 가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진짜 조영석 지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당시에는 그 열매나눔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2015년에 조인을 하셨으니까. 근데 기관 내에서 아마 그 사업을 한 7년 막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사업 발굴 지원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그렇긴 하지만 단순히 한 번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성을 갖고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계속 자료들을 좀 들춰봤었는데 그런 들춰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업 발굴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의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도 그때 막 설립되어서 막 해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여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용했다라는 표현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딱 필요했던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게 보였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2015년에 왔으니까 저희는 2012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었는데 제가 2018년쯤에 충북대학교에서 이제 이 민간 협력 사업 발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팀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 나는 모른다. 다만 들춰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고 저런 자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의 성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막 전화로도 문의가 오고 메일로도 문의가 오고 좀 다양한 분들이 물어봐가지고 이제 어쨌든 제가 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막 예전 스캔 자료 그냥 문서로 이제 프린트된 자료들 막 보니까 2012년도에 여기 회의에 참가했었던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빨간색 볼펜으로 우리가 신생 단체임을 강조할 것 이거를 짝짝 밑줄 그어가지고 적혀 있는 거 보고 정말로 우리에겐 이게 너무나 절실한 기회였고 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의 베트남 사업은 진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 대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코이카의 첫 프로젝트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사실 저도 지금 사진 보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갔었어요. 빈롱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문하는 사람도 많고 관심도 많이 가졌던 그런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조영석 지부장님 단년도 사업으로 연계하고 나서 다년도까지 쭉쭉 사업을 수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연결되고 지속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국제개발협력을 처음 시작한 게 2014년이고 15년부터는 열매 나눔인데 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간협력 사업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단년도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었고 단년도 1년, 단년도 3년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성장형, 진입형, 전략형 이런 것도 있고 뭐 단순히 기간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매 나눔은 2012년도에 민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처음에 참여를 해서 13년도에 마침내 단년도 사업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15년, 16년, 3년 동안 단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단년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현지로 이양을 해야 되고 출구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코이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속 사업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2017년, 18년, 19년 3년 더 받게 돼요. 이젠 정말 끝내야 되는데 근데 못 내가 아쉬운 거예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근데 어떡하지 뭐 사후 관리 사업 이런 걸 신청해 볼까 뭐 했는데 근데 그 규정을 보니까 민간 협력 사업은 최대 9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14, 15, 16, 17, 18, 19 2년이 남았네. 2년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2021년까지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을 3년 해가지고 9년이 최대 아니냐. 그래서 3단계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약간 단년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4단계까지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이게 사실 열매 나눔의 역사라기보다는 좀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의 역사 같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코이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규정이 어떻게 변해왔고 또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사람의 사업에 이제 전략을 세우거나 출구 전략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개발협력 NGO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규정들이 계속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데 그 역사를 사실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셔서 이렇게 요리조리 잘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길게 사업을 하셨고 사실 막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되게 어려운데 갔을 때 상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해서 도대체 상환
100% 이게 무슨 뭘 하신 겁니까? 막 저희가 엄청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 관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사업이 우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통해서 발굴돼서 좀 다행이다. 약간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사를 같이 해주신 제 지부장님 말씀 들었고 호의도 단년도로 연계되셔서 단년도로 전환되셨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도 운 좋게 그 현지 조사를 포함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단년도로 연계되는 사업에 해해 저희가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2014년에 현지 조사를 가고 그해 말에 1년짜리 1억 사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단년도 사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 2016년부터는 성장형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 차인데요. 그래서 올해가 우간다 사업을 한 지 10년 차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제 동생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활동가 중심의 조직이라 연간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인 굉장히 작은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ODA 무대 안에 올라 10년 동안 우간다의 학교학습 공동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약 31억 8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6천만 원 정도의 연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던 기관이 한 사업장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31억의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신 거라서 또 역시나 숟가락을 얹힐 수 있어서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다면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2012년에 저희가 프로그램 처음 만들 때는 단년도로 연계하는 활동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교육하고 지역조사 계획서 받아서 심사해서 지역조사 지원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이상하다. 그럼 이거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 무한 경쟁의 이 틀에 이 우리 기관들이 갈 수 있나? 엄청 고민을 하고 당시 이제 민간협력실 담당자분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첫 사업이니까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남는 예산을 정말 박박 긁어 모으셔가지고 한 9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심사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단여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9억 정도로 확보를 해서 11월인가 12월에 부랴부랴 그러면 공모로 연계하는 걸 별도 공모를 해보자. 그러니까 단년도로 연계하는 걸.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연계하는 걸 시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매칭 비율이 신규 진입단체의 경우에 6대 4였어요. 지금은 8대 2잖아요. 6대 4였고요. 연간 사업비도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1억으로 사업을 다 안 쓰시고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물론 10년 전입니다. 지금과 다른 상황이지만 그렇게 사업을 쓰실 때여가지고 9억 정도면 한 12개? 뭐 이 정도 기관이 이제 단년도로 연계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시작됐어요. 아마 두 분도 모르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얹으면서 굉장히 큰 자금을 그때 그 담당자분이 애써서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그냥 둘이 코이카 인큐베이팅의 아버지가 코이카에 있고 어머니가 KCUC에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저희가 좀 숟가락을 얹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사학습 프로그램 SLC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어머니인 또 이제 호이 박자연 대표님이 계신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이게 개발협력 분야에서 교육 분야 사실 사업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교사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건 사실 그때 당시 하나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드물었고 약간 참고할 만한 국제기구의 어떤 레퍼런스도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수행하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간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학습 공동체는 스쿨 베이스드 러닝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프로페셔널 러닝 커뮤니티라고 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개념이었고 2014년도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보다 교과 연구회라는 으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들이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한국 교사들과 많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고
배움의 공동체라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좀 착안을 해서 학교 단위의 교사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게 저희가 그 우간다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케냐에서 한 7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학교 단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프리카의 가장 밑바닥에서 엄청 열심히 7년 동안 구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ODA 안으로 들어오면서 디스트릭트 단계로 본격적으로 점프업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박현정 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그걸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발전시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한과 예산이 정해져 있는 PDM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사고 체계 자체가 원래는 발산형이었는데 그거를 다 계획형으로 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지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 서울대 유성상 교수님, 뭐 충남대 박한보 교수님, 부산의대 홍문숙 교수님들의 이제 자문과 컨설팅들을 많이 받았고, 그때 단순히 교사 역량 강화 연수가 아니라 그 나라 교육 제도부터 시작해서 교사의 삶이 어떠한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는 이제 자문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박한보 교수님이 이제 현지조사 가시 전에 컨설팅 해주시면서 저희가 그 현지조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를 우간다로 초대해 주신 우간다 교육 관계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간다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강사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과 어떻게 인연이 됐는데 그분이 우간다 교육부, 우간다 교육개발원, 우간다 교원단체 뭐 이렇게 정책 단위부터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까지 현장까지 전부 다 이해관계자들을 네트워킹 해주시고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우간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책부터 현장까지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는 거를 사실 그때 배우게 됐었고 그런 게 문헌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렇게 현장에 들어간 게 사실 이 사업이 저희에게 준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이 굉장히 현지에서 1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지금은 우간다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호의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고 우간다 선생님들이 다발적으로 매주 수업 공개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우간다 선생님들이 다 커서 이제 독립을 저희가 현지화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지화해야 한다, 이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사업이 10년간 수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도움이 이게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시기와 때가 맞아서 정말 시기와 때가 잘 맞아서 네, 사실 유성상 교수님, 박한보 교수님 다 약간 어벤져스 같은 사람이잖아요. 국제개발협력 교육 분야에 막 다 도움을 주시고 홍문숙 교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도움들이 함께 해서 호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영석 지부장님은 뭐 에피소드가 정말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 수행하시면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실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큐베이팅의 어머니와 교육의 어머니가 있고 그러면 소액 대출의 아버지가 네. 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저도 좀 우연치 않게 이런 좀 좋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인터내셔널 소액대출 사업이 열매 나눔 소액대출 사업이 코이카의 첫 소액대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기에 또 다른 국가에서 다른 기관이 소액대출 사업을 들어갔어요. 제가 그 기관의 YP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열매 나눔의 소액대출을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았지만 코이카의 소액대출 사업을 다른 기관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액대출에 대한 애정이 좀 많기는 한데 저는 근데 사실 그 기관에서 일하면서 사실 그 기관 사업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대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약간 회의와 아쉬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2015년에 열매 나눔도 소액대출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흔쾌히 저를 받아주셨는데 확실히 좀 뭔가 다른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게 아마 인큐베이팅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왜냐하면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특성상 돈을 대출해 드리는 거고 1년이라는 상환 기간이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코이카 기준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지원했다 지출이죠. 근데 1년 뒤에 다시 들어와. 그럼 이거를
수입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반납 처리해야 되냐 이런 규정이 사실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있었던 기간은 그거를 그냥 파트너 분담금으로 포함시켜 버린다든가 리볼빙을 한다라든가 약간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는 하셨고 예, 좀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 이거 뭔가 규정이 명확하게 지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1년 뒤에 열매 나누면서 소액 대출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코이카랑 막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고 아 우리는 상환받은 돈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이 뭐 반납이거나 아니면 수입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쓰이고 있고 이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보고하고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소액대출이라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많은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순히 정말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끝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열매 나눔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고민을 지고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던 곳은 그런 고민은 확실히 없어 보였는데 그런 게 제가 소액대출의 사업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갖고 있다가 아 그래도 이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정도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버지 인정 약간 해드려도 될 것 같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네 진짜 소액 대출의 시작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이카 시민사회협력팀하고 논의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해주신 방식으로 그때 규정 만들어지면서 저희도 이게 이런 규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이제 약간 깨달았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제 지부장님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PDM 안에 막 다 우겨 넣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사업이 되면 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변수는 항상 생기고 이제 좀 어려움들은 항상 몰려오죠.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그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에피소드 좀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조영석 지부장님 먼저. 네. 사실 이제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2006년이죠.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막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소액대출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우리 사업에 녹여보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열매 나눔 재단에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저희 사업장에도 방문하고 하면서 열매 나눔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소액 대출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있었고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런 준비 과정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해가지고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인큐베이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팅이 나름이 아니라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업이 하나의 호흡으로 가지 못한 게 저는 가장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액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증대라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이제 하나의 자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 조직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을 접목시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특성상 국가 기관을 반드시 그러니까 지역 정부를 반드시 사업에 참여시켜야 되고 이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그들의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이제 사업을 그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보였는데 초반에 이제 사업 제안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수행된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로 조금 이렇게 몇 명에게 지원해서 몇 명이 상환을 했고 상환율이 얼마였다. 로만 그냥 사업을 이제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음. 물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만으로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근데 처음부터 좀 우리가 어떤 거를 성과를 갖고 갈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 기관의 철학이 이제 자립인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자립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의 호흡으로 하나의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우리 조직의 어떤 역량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담당자가 바뀐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빈틈들이 보였던 게 아쉽다면 아쉬웠고 이거를 더 채워야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채워야만 정말로 현지 이양이 되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2017년에 코이카에서 이제 저희 기관에게 성과관리팀을 붙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강단으로 오신 거로 알고 있긴 한데 이제 경희대학교의 손혁상 교수님, 그 다음에 발전대한 피아다의 한재강 박사님,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김성규 교수님이 저희 성과관리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갖고 있었던 아쉬움과 갈증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PDM을 한번 이렇게 짜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단순히 빌려주고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소득 증대라는 우리 기관의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내용을 좀 고도화하면서 확실히 그때 가졌던 아쉬움들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다른 기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액대출 사업 단순히 그냥 사람들 잘 뽑아서 돈 빌려주고 갚고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한 사업이 진짜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 이제 수많은 실무자분들 제안서를 쓰시는 입장에서 나는 어디까지 통합적 접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다 넣으면 사업이 될까,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장은 또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하나만 할 수는 없는데 여러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마치 또 1단계 사업에 정말 다 체계적으로 넣어야 내 사업이 선정될 것 같은 어떤 불안함?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어쩌면 사업이 좀 단계별로 좀 확장될 수 있는 좀 구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지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해봤어요. 열매 나눔이 처음부터 아마 그걸 다 하겠다고 제안서를 쓰셨으면 탈락입니다. 아니 뭐 제가 심사하진 않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이제 마침 시기와 때가 맞아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신 거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 어떤 전략을 내가 세우고 남들이 말해도 굴하지 않고 난 이렇게 갈 거야. 이게 맞아. 이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연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자연 대표님, 어려움은 정말 나도 못지않다. 밤새 얘기할 수 있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업 수행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저희가 만든 학교학습 공동체라는 모델 자체가 어디서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지 된다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작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1개 지역 3개의 초등학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하면서 저희도 현지 선생님들을 어떻게 가이드 드려야 될지 잘 모르고, 우리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게 그 현지 맥락에 잘 맞는 건지 이제 우리 자신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현지의 전문가분들이 현지 직원으로 합류하시고 현지 교육청하고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을 오랫동안 맺으면서 저희가 우간다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우간다 제도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결하는 방법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미국으로 유학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는 연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교실 현장에서 자기의 데일리 라이프에서 조금씩 계속 달라지는 것밖에 없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학교에 방문하는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랑 같이 그 현장을 스트러글하고 있는 동료 교사다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확신과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런 내 확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카데믹한 되게 에비던스를 굉장히 많이 이제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내 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또 마침 그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이론에 비추었을 때도 맞는 방식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수업을 볼 때 수업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수업에 도대체 뭘 봐야지 되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우리가 수업 참관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수업 참관표라는 걸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뭐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다가 점차 그런 방식들도 현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 수업 옵저베이션 시트를 3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개정을 할 때마다 코이카 사무소에서는 아니 지금도 좋은데 뭘 또 개정을 하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장 가깝게 도구를 개발해야지 현지 선생님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래야지 이게 학교 문화로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SLC라는 모델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최근에 논문을 다 써가지고 오늘 밤에 투고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친구인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그것이 조금 어려워서 밤에 내일 KCOC 행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서 지금 만나는 분마다 다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잘 해결됐어요. 네, 다행이에요. 저도 어제 못 오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고군분투하신 거 저희도 너무 알고 있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 또 하나인데 사실 이제 호의가 단년도 사업이 됐는데 저도 이 SLC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보면서 아니, 교사 역량 강화를 어떻게 이걸 증빙하시겠다는 거지? 그럼 학생들 성적이 저도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년도 연계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그냥 괜히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냥 솔직히. 근데 그 1년을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와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실무자분들도 사실은 행정 경험이 많이 없으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정말 그 실무자분들이 나를 갈아 넣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거를 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막 그 새로운 모델들 지금 계속 변경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의 판단이 굉장히 성급하였다. 앞으로 이런 판단을 섣불리 하지 않겠다라는 좀 반성을 했었어요.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거를 단연도 또 2차 사업 이렇게 연계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SLC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더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 네. 네, 저는 정말 SLC를 통해서 현지의 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가 뭔지 보여줬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닫혀 있는 공간이고 교실에 교사들이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교사들의 분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교사들 간의 협력을 만들고 그 교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문화를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만들기까지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고 굉장히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이지만 한번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가든 가지 않든 늘 공개 수업을 하시고 SLC 미팅을 진행하시고 본인들끼리 스스로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실 사업 목표로 성적을 올리자라고 한 건 아니지만 SLC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가 충분해지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3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46개 초등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 한 3분의 1 정도의 공립학교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학교와 비사업학교를 대비했을 때 사업학교의 초등학교 졸업시험 통과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니까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지만 10년 정도 정말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성과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SLC가 지역 조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역 조례로 만들어져서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의무 시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법적 기반을 만들게 됐고 그 제도를 만든 거를 넘어서 이제 내년도 국별협력 사업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NGO들이 어떤 모델을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것이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약간 눈물 날라 그래요. 너무 자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간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하시는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 초반만 해도 다 교육 사업 하시는 기관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을 쳐야 되나? 사전 사후 테스트를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사전 사후 테스트 했는데 점수 안 높아지면 어떡하지? 졸업 시험 통과 다 못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애들이 출석을 안 하는데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그 긴 과정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성과, 그러니까 이 모델은 이제 성과가 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이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길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장기적인 지원이 중요하냐. 뭐 이거는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뒤질 수 없죠.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조영석 지부장님 자랑할 것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해서 네. 예. 아우 예.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큰 성과는 저희의 기관의 미션인 자립을 저희 베트남 메콩델타 취약계층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첫 단추가 잘 끼워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관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한 것도 그렇고 뭐 성과관리팀이라든가 무하마누 유누스 총재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신생 단체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략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마침내 이제 그게 좀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뭐 시민사회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KCOC에서 이제 선정한 시민사회 대표 사업으로도 선정이 되고 이런 식의 성과를 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이제 저가 베트남 지역 분들과 더 많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라서 지역 정부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근데 달리 말하면은 그들하고 어떤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지 어떤 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소액 대출 사업은 끝났지만 저희가 2023년부터 또 다른 민간 협력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베트남 메콩델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좀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코이카, KCOC, 성과관리팀,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소액대출의 아버지네요. 저는 소액대출의 삼촌 정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네트워킹을 갖고 우리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은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사업장에 평가팀이 온다 이러면 되게 긴장하고 약간 싫잖아요. 근데 약간 이분들이 오셔서 주시는 인사이트, 사업의 변화 이런 것도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자세로 우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업을 발굴해서 수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호이랑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모두 제가 알기로 아마 한 3인 미만의 그때 당시에 실무자 이런 정도의 조직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기관 중에는 한 분만 계시는 곳도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작았던 것 같은데 이제 10년의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사실은 조직도 많이 변화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엄청 묻잖아요. 제안서에도 써야 되고. 근데 우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 심지어 나의 지속 가능성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이 좀 탄탄해져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기관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지 조영석 지부장님 먼저 한번 네, 여쭤보고 일단 싶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코이카 사업을 이제 좀 진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2013년에 단년도로 코이카 사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또 다른 민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제 코이카 IBS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이카에 대한 이해도가 나름 이제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이카 사업이 저희 같은 중소 NGO들에게는 되게 희망 같은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재원도 이제 부족하지는 않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사업을 따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도 쌓아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이카가 완벽하다 훌륭하다
아니지만 적어도 코이카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최소한의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혹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기관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우리 사업도 더 지속 가능성을 갖게 되고 만약에 소액대출 사업이 단년도 한 번으로 1년으로 끝났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상환 기간이 1년인데 사업 시작 중에 5월 달쯤에 대출해주고 사업 종료 후에 상환받는다. 아무런 결과가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길게 가야 되고 그런 호흡으로 봤을 때 그런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기간 자체가 많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신생단지 힘을 강조할 것에 비하면은 좀 많이 성장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도너를 이렇게 도너의 전략도 분석하고 전략에 영향도 미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 대표님 어떠세요? 저희는 그 2014년에 민간단체 지원 사업 발굴 사업에 지원할 때만 해도 실무자가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활동가였는데 코이카 사업을 하면서 처음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이카 사업과 함께 기관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함께 성장해 왔고 코이카 사업 요구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고롭고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 역량을 계속 높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게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호의가 예전에 제가 처음 단체를 시작했을 때는 자원활동가 중심의 그 약간의 프로보노 같은 조직이었지만 코이카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풀타임 직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체제로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성수동에서 일하고 있고 우간다에서는 우간다 지부에 지금 한 13명 정도 일하고 있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네. 또 눈물이 날라고. 사실 이제 조직의 이런 성장 스토리라는 것을 어디 가서 쉽게 듣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은 인큐베이팅 참여 기관들이 있지만 사실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성과를 내시고 또 성장하시고 조직이 커지고 또 이렇지는 또 못해요. 그 어려움이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해주시고 또 조직의 변화도 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하셔서 한 3년 정도 수행을 하실 때까지는 이제 기관이 그럭저럭 운영이 되실 수 있었는데 이 뭐 예를 들면 연계 사업 공모에서 떨어지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용했던 직원을 해고해야 하나? 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잘 수행한다 말고 조직이 지속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러려면 사업 의존도도 좀 분산을 해야 되고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잖아요. 이제 주식하시면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고 저희 프로그램 좀 변화를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직 중심으로 좀 확장이 됐어요. 사업이 다가 아니다. 사업은 우리 조직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 중심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사실은 조영석 지부장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 열매나눔 또 참여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사업비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열매나눔의 다른 사업장, 캄보디아 사업장 중심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지부장님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열매나눔에서 한 10년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활동가들 20, 30대 활동가들한테는 이런 근무 환경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데 사실 거기서 가장 큰 장애로 오는 게 이제 조직 문제거든요. 대부분 뭐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조직이 너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떠나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열매나눔을 너무 사랑해서 열매나눔이 너무 완벽해서 10년 동안 있는 거는 아니고 저 역시 뭔가 욕심이 없거나 그래서 뭐 10년 동안 있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직이 저를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저도 조직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운이 좋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운이 좋게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장님도 아까 대표님도 뭐 운이 좋아서 모든 뭐 하늘의 기운이 도와서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그 운이 뭔지
그 하늘의 기운이 뭔지를 평가하고 진단해 보는 게 저는 조직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이 좋아서 열매 나눔에 오래 있었다가 아니라 열매 나눔의 어떤 부분이 뭐 구성원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유지가 됐다, 이런 식의 분석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찰나에 인큐베이팅에서도 이제 사업 중심이 아닌 조직 중심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인큐베이팅을 한다 해가지고 저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예, 그렇다고 열매 나눔에 뭐 어떤 조직적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거로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누군가가 한번 좀 나서서 뭐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총대를 KCOC가 매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맨 건가요?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조직 정말 어렵죠. 저희도 조직 중심으로 프로그램 변환하면서 이걸 우리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 조직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혹시 박자연 대표님 저희 프로그램 변화한 거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한 건 아닌데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업이 이렇게 어떤 존재의 살이라면 조직이 뼈대일 텐데 뼈대가 튼튼해야지 사실은 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 성장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KCOC의 또 다른 사업인 뭐 책무성 강화라든가 국제기구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직 역량 진단을 받고 뭐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우리의 비전을 세우던가 이런 시간들이 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실무자시고 대부분 다 직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대표니까 대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는 거는 직원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더불어 대표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에너지를 줄이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과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합의된 하나의 가지게 되는 게 조직 문화의 핵심이라고 보면은 그게 서로가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엔 소통의 문제일 건데 위에 계시는 분들도 다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네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사업하면서도 막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거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위원회 만들고 이장님 찾아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직이 만약에 그 조직 문화가 그렇지 않고 소통하는 문화가 아니고 아래 상명하복 이런 분위기면 이게 맞나? 사업과 결이 맞나라는 생각 다시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협력 분야에 있는 조직 사람들은 적어도 그 부분은 정말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 그런 소통들이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 방향성 수립도 잘 하시고 사업도 잘 기획되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호의는 또 다시 저희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그 사업비 기준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마치 내가 어제 만들어야 오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비 기준으로 조금 중소규모들은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한번 좀 진단해보고 싶고 우리 구성원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잠시 또 홍보를 하면서 호의도 한번 이쯤에서 한 번 더 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동시에 PMC 사업을 하게 되시면 그 정도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네요. 네, 두 분의 얘기를 뭐 더 나눠도 진짜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요 정도 정리를 하면서 사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이제 경험하신 분, 선배, 시조새 입장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여러 기관의 실무자, 대표님 이런 분들에게 아까 지금 조윤석 지부장님이 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용 좋습니다. 잘 활용하실 수 활용해라라는 관점에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조윤석 지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걸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라는 개인이 이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현장에서 성장해온 과정도 그렇고 신생 단체였던 열매 나눔이 성장해온 과정도 그렇고 결코 혼자서 이룬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그 손길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큐베이팅 사업 혹은 우리 간의 연대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중심에 있는 게 KCOC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KCOC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사실 KCOC가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이고 뭐 세미나라든가 뭐 책자라든가 뭐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준비하시고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저도 이제는 좀 다양하게 사업 분야를 넓혀보고 싶다 해가지고 막 요새 인도적 지원에 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마침 또 KCOC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하면서 나 역시도 아직까지 KCOC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KCOC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신생단체에서 사업을 만들고 싶으면은 당연히 이거를 받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그 중요성 잘 알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겠지만 인큐베이팅이 끝나더라도 저는 KCOC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더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어쨌든 담당자분도 알게 되고 제일 난 좋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분야의 어떤 전문가 혹은 꼭 집어서 누구랑 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면 KCOC가 짠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인큐베이팅 참여하면서 그게 되게 놀라웠는데 사실 신생단체 입장에서는 연락하기도 좀 두근거리고 쉽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좀 너무 못모르춘 애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KCOC가 해주는 게 너무 좋았고 좀 적극적으로 KCOC를 더 이렇게 만나면서 네트워킹을 해가는 게 좋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 저희가 컨설턴트분 한 30분 정도랑 협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실무자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콜카 사업 수행을 많이 해본 실무자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영역의 분들도 계시고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이제 리스트를 딱 드리고 이 중에서 한번 선택해서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잘 활용해 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박재현 대표님 혹시 프로그램 활용 측면에서 저희야말로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산 증인이 아닐까. 인큐베이팅 참여 전후의 호의의 규모나 사업의 범위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큰 변화가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전문가를 한 번 만난다고 우리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긴 호흡으로 상대와 함께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 보는 과정에 진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되면 그게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분들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시켜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시고 주어지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환대하시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킹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 너무 실무에 쫓기다 보니까 KCOC에서 뭐 과제 이거 하세요.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꾸준히 다 해내야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숙제 많이 내죠. 저희 진짜 되게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촘촘하게 짜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해진 날짜를 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하면 일단 일도 감당이 안 되지만 이제 각 참여단체들이 다 어떤 익스큐즈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정말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기관들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큐베이팅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준비, 자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과정을 다 밟아나가시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또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또는 두 기관의 이제 향후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재현 대표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전문가인가라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라는 건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면 전문가인가? 아니면 현장을 잘 알면 전문가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해결을 해보려고 박사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포부는
지난 우간다 10년의 사업 성과를 정리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꼭 써서 박사가 되자가 제 이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기관은 앞으로 호의가 어떤 식으로 디벨롭 될지 사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제도 내에서 호의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또 지금을 다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처음 케냐에서 우간다 넘어갈 때처럼 지금이 또 2단계에서 또 새로운 단계로 점프업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앞으로 어떤 기회가 어떻게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변화에 열려 있고 그런 변화에 잘 스마트하게 적응하는 단체가 되어보자가 제 바람입니다. 너무 단체와 기관을 모두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윤석 지부장님 개인의 포부 기관의 어떤 발전. 저는 일단 베트남을 너무 사랑합니다. 특히 제가 10년 동안 지내고 있는 이 메콩 델타 지역을 네, 너무 사랑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에서 좀 중심에 서고 싶은 개인적인 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나눔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은 열매 나눔이 그 기관으로서는 중심에 서게끔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베트남과 메콩 델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세에 눌려서 사람들이 종종 저희는 아직 협업할 생각은 없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협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너무 사기꾼처럼 말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좀 놀라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저희 총장님이 와 계시는데 총장님의 의견이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로 사업이 좋고 내용이 좋다고 하면은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어느 기관이 수행하느냐가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지.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제 협력이라는 거가 얼만큼 중요한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베트남 관련해서 혹은 메콩 델타 관련해서 종종 문의가 들어오거나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나눔도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역시 10년의 그 경험을 기반으로 너무 이 개인과 그 기관의 포부가 왠지 돼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뭔가 같은 분야에 우리가 있다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이 조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응원하고 두 기관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동료로서 사실은 같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걸은 또는 함께 걷고 있는 동료로서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 플로어에 한 2분 정도 시간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네. 네네네. 여기 가운데 소속 기관이랑 마이크 없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속 기관이랑 성함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에게 답변 받고 싶은지 얘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DRF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인간사라고 합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박자연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교사 역량 강화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현지 교사들의 사업 참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었는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관내 모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다라는 인포메이션 세션을 먼저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청서를 포맷을 이렇게 준비해서 학교마다 다 똑같이 다 나눠드리고 학교에서 모든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해볼 건지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간다 현지에서도 SLC가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3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면서 실제 그 학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역사회가 다 같이 나요. 그러니까 갈수록 정말 성적이 좋은 학교들이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발성이라는 거는 우리도 늘 그렇지만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다. 내가 조금 더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변화를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이면 너무 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이제 저희 SLC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사실 계속 계실 거니까 좀 주변에 삐홀이나 이런 데서 관람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 함께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좀 걷는 동료로서 응원의 의미로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개 기관 중에 2기관, 3기관 저희도 영광이지만 네 좋으셔야 합니다. 강제하고 있습니다. 좋음을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각자 아까처럼 자기소개와 기관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DRF 인터내셔널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ADRF는 1994년도에 당시 한참 내전 중이던 라이베리아에서 난민 지원과 아이들을 위한 천막 교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방과후 교실 성격인 희망 교실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리옵에서 공모사업과 모금을 담당하고 있는 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리옵의 이름은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다시라는 리와 소망을 뜻하는 호흡에서 다시 소망을 준다라는 뜻과 또 레퓨지스 호흡에서 난민에게 소망을 주자라는 이름으로 좀 저희 단체가 201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동,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튀르키예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진국제자원봉사단에서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 서정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2013년도에 발족해서 상생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저희는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사업은 이제 집수리나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또 반찬 배달 같은 식생활 환경 개선을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교육 사업, 식수위생 사업, 의료 봉사 등 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농담을 해도 되나? 사실 아까 그러니까 OB 기관과 연배는 비슷하시거든요. 근데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죠? YB와 OB의 차이인가 모르게 되게 뭔가 약간 좀 신선한 에너지들이 이상하네요. 제가 약간 선입견이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 에너지를 주실 세 분의 여러분 오셔서 너무 모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리옵도 그렇고 ADRF도 그렇고 저희를 인큐베이팅을 잘 이용하신 기관입니다.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약간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을 때 이번엔 할 수 있나? 이번엔 할 수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정말 잘 활용하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것이 좀 참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상황들이 잘 맞아서 그래서 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 아셨고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미래를 보고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김지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말씀해주신 대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ADRF에서 이전에도 참여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조직 역량 강화로 현장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해외 현장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해외 현장의 자립은 단체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ADRF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직의 통합된 이해와 또 방향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서정임 네. 팀장님? 네. 네, 저희가 사실은 2022년 전에 2021년도에 한번 지원을 했다가 아쉽게도 패배를 못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됐는데 도전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실제 사례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회계 파트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받으려고 약 20개 단체에 기관에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저희에 맞는 비영리적인 전문적인 회계의 컨설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도중에 KCOC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조직 역량 진단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저희의 운명인가. 지금 다시 한번 신청해야겠구나.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조직 역량 진단이라는 것이 저희 기관에 너무너무 필요했던 시점이라서 저희는 신청을 꼭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되게 고민하거든요. 이 조직 역량 진단이 매력적일까. 근데 어쨌든 홍보를 보고 신청을 하셨다니까 약간 안심을 해봅니다. 서재원 팀장님 어떠세요? 네, 이제 19년, 22년, 24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19년은 제가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이제 현지 조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존재를 좀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면서 이제 쭉 있다가 22년도에 완전히 달라진 인큐베이팅이 런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런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좀 프로그램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조직 역량 진단이라는 게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당시에 저희가 사무총장님이 바뀌시면서 좀 조직 안에 좀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당시 팀장님과 제가 이 조직 역량 진단을 좀 영리하게 이용하자.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나 어떤 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했고, 당시에 이제 취임하신 총장님 앞에서 이제 인큐베이팅에 대해서 설명하던 기억이 좀 나네요. 예. 총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취임하신 사무총장님 생각이 나요.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진단이 뭐죠? 제가 메타인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그 워딩이 너무 딱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면서도 누가 온다는데 이게 나의 신임 총장으로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메타인지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약간 이런 반응해 주셔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변화가 조직 역량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진단이라는 걸 약간 평가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관에서 좀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기대가 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기대했던 바가 있으셨을지, 그리고 또 진단에 참여해본 어떤 소감이라든지 그 이후에 단체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걸 해석하고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사실 저희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 또는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도 그 과정을 거치실 거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정임 팀장님 먼저 네. 한번. 저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인데요.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일이 거의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구성원들이 고민하는 것이 좋은 일을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또 누구를 위한 우리가 일인가, 이런 내부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저희한테는, 저희 같은 중소기업, 중소 NGO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들이, 첫 번째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 기관 내에서 아무리 회의를 해도 이것이 맞은가 틀린가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각자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게 모두 다르구나.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고 또 서로가 보완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게 큰 기대였지만 저희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지혜 팀장님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직 진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또 각자가 조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 공신력 있는 그 조직 진단 도구를 통해서 조직을 진단했을 때 ADRF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서 있는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또 보완점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저희는 건강한 조직이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단순히 단체의 의지와 열정을 넘어서 또 현 이런 시점에서의 또 사회적 기대나 뭐 사회적 요구를 정확히 알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참여했던 조직원 모두가 함께 건강한 조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이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눈물 감사합니다. 서재원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는 22년도와 24년도 이제 두 번의 조직 역량 진단에 참여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22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이제 겪는 성장통, 그리고 우리 조직 안에서 좀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설립된 지 5년, 6년이 돼 가는데 우리가 NGO로서 잘 성장하고 있냐,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좀 이런 것들을 22년도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어떤 부분들, 뭐 소통이나 조직 문화는 어떻고, 현장의 사업 계획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각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해결해야 될 포인트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24년도 때 두 번째 역량 진단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약간 우리가 그때 발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는 중간 이정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역량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진단이 약간 조직의 결속을 돕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를 확인받는 도구로도 또 쓰인다고 하니까 되게 좀 남다른 감동이 있네요. 사실 리오브는 저희가 기억이 나요. 22년과 24년 참여하실 때 굉장히 분위기가 확실히 24년에 제가 두 번째 뵐 때 달랐어요. 조직의 분위기가. 첫 번째는 뭔가 약간 아직 정비되지 않은 좀 약간 많은 이슈들과 긍정 에너지도 다 발산되는 시기였다면 막 섞여 있던 것이 24년에 뵀을 때는 굉장히 정돈되고 전략가 서재원 팀장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는 막 질문을 많이 던지는 서재원 팀장님에서 24년은 굉장히 뭔가 많이 하시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전략가 서재원 팀장님이 오셔서 저희도 그 변화를 좀 봤던,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하시면서 그 시기에 맞게 성장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리옵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진단 이후에 그 계획 저희가 막 수립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양식도 없고, 양식을 드리면 거기에만 채울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엄청 막 화려한 막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해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저희가 물으면 이거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사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전략을 저희가 이제 세우라고 하고, 또 전략대로 또 실천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교육 뭐 들을지, 컨설팅 뭐 받을지 막 이런 거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런 이제 도움이 되었던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 사례나 아니면 좀 기관 내에서 일어난 변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멀리 있는 서정임 팀장님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큰 변화는 조직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고 계획을 함께 수립했다는 게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었을까? 당장의 사업 또는 행정 이런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시간을 되게 가졌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결과 저희가 모든 사업에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기획과 사업 운영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됐고, 그리고 사업의 전문성을 좀 키우려고 정기적인 컨설팅을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내부 분위기가 돼서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도 큰 변화가 있었고, 또 투명성을 말을 하는데 회계나 노무 인사 쪽에 KCOC에서 이 프로그램을 잡아주셔서 컨설팅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재정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었고, 저희 내부 직원들은 여기 교육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어려워할 때마다 박현정 부장님 할 수 있어요. 코이카 사업은 더 힘듭니다. 이건 연습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막 주셔서 그런 거에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코이카 사업은 더 어렵습니다. 이거 못하면 못 가십니다. 이제 이런. 그다음 서재원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전 실무자 입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컨설팅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몸에 좋지만 입에 쓴 약 같은 그런 컨설팅도 있었고 또 되게 일타 강사처럼 이렇게 탁탁탁 알려주시는 컨설팅이 있었는데요. 좀 특별히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모금 전략 파트에 있어서 저 뒤에 계신데 정승우 센터장님과 컨설팅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공모 사업을 주로 담당을 하고 이제 작은 기관이다 보니까 모금도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모금에 있어서는 사실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승우 센터장님과 이제 후원자 개발, 뭐 후원 이 사이클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모금에 대한 어떤 마인드 세팅까지 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좀 이 현재 우리 리옵의 모금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과 당장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는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하나씩 조금씩 시도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모금 너무 어렵잖아요. 모든 실무자들의 고민 응원하고 싶어요. 팀장님 한번. 저는 이제 기관 내에서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ADRF는 먼저 직원들 간에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조직 진단 도구에 그 5가지 조직 역량을 포함을 해서 단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갖춰져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 간의 소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의 날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의 날에 직원들하고 다 함께 전시회 관람을 하거나 또 연극, 영화 등을 보면서 업무적인 것 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소통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날이 만들어진 건가요? 네네네. 이것은 성과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일만 하느라 아무것도 이제 소통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실 책상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 너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회계적인 부분, 조직 문화적인 부분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좀 감사하고 보람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사실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하고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이기도 한 이제 현지 조사 그리고 그걸 사업화해 내는 과정들에 사실 기관들이 많은 이제 에너지를 투입하시잖아요. 비중도 가장 크고 사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뭐 솔직히 현지 조사죠. 그래서 각 기관별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 약간 뭐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기존에 만약에 그 뭐 사업 발굴이나 기획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신 적이 있다면 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그런 것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김지혜 팀장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 네팔 팁촉 지역에서 과수작물 재배 및 시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등대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제 현지 조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네, 해당 지역은 현재 그 낮은 농가 소득과 또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2015년 네팔 대지진과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어려움이 더해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또 젊은 층의 지역 이탈, 또 성인 남성의 해외 진출 희망자가 급증하면서 사실 마을 발전 동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DRF는 그 현상에 집중을 했고 지금 네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경제작물인 키위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사업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근본 인큐베이팅 참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전에 현지 조사의 구체성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근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던 사업 교육이나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근본 현지 조사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팔 키위가 계속 기억나요. 저런 작물이 나오면은 왜 딸기지? 왜 키위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고구마지?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팔 키위. 그러면 서정임 팀장님 한번. 네. 저희는 베트남의 북부 지역인 타유무엔성 동이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식수 환경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저희 기본 기관에서 하는 현지 조사와 굉장히 별개였던 부분은 저희 그 교육을 강독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현지 조사를 갔을 때에 주민들을 어떻게 눈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떠한 질문으로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함을 느꼈고 저희가 이제 38개교 학교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 이래서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현지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기관 자체에서 이걸 했다면 역량의 한계도 많이 느꼈을 뿐더러 현지 조사 비나 시간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많은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도 정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원 팀장님. 네, 저희는 이번에는 요르단의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사업의 좀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요. 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낸 거는 좀 문화적인 요인이 좀 깊숙이 박혀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이제 익히 아시듯이 관시 문화라고 하는 그런 와스다라는 어떤 관계성 문화가 있는 것들을 확인했고 이것들이 좀 직업훈련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 문제점이 되는 포인트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좀 이전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수행했을 때는 사실 이제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소규모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하는 것, 전문가를 초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건 모두 다 사실 비용이 나가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 인큐베이팅 사실 통해서 저희가 가장 많은 도움을 얻은 것들은 사실 현장에 방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 현지 조사를 좀 고도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사실 저희가 현지 조사를 수행했을 때는 지부의 좀 한정적인 인력 때문에 사실 어떤 문화적인 요인, 어떤 상황적인 요인을 조금 더 깊숙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방문하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이 문화적인 요인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지조사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중소규모 기관들뿐만 아니라 대형 기관들에서도 사실 현지조사를 자체 자금으로 하시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조사는 하시는데 지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실무자가 직접 가서 이 조사 과정 전체를 경험하는 게 우리도 어렵다.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지만 참으세요. 아직 작은 중소규모 기관들이 많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사실 실무자분들이 좀 역량 강화가 확 되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준비하시고 현지 조사 하셨고 좀 또 현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막 이걸 뚫어가면서 하셨는데 결과가 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PCN 교육하면서 사업 기획, 수행, 모니터링, 평가, 회고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이클.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좀 궁금은 한데 사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어려운 국가에서 사업하시는 지금 중동이 아주 그냥 위험한 다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요르단에서 조사하셨는데 리오판테 먼저 어떻게 사업이 좀 연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22년에는 레바논, 24년에는 요르단 현지 조사를 했는데요. 22년도 레바논 현지 조사는 이제 교육 분야였어요. 근데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레바논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코이카로는 이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이제 또 이 인큐베이팅 맨 마지막쯤에 있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공모 사업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공모 사업 이런 게 있었구나 공모 사업이 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사실 저희가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삼성 꿈 장학 재단이라는 재단 사업과 연결이 돼서 현재 지금 23년 그리고 올해 좀 레바논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요르단 다녀왔던 거는 이제 저희가 좀 현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해서 코이카 진입형 사업을 지원했고요. 면접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서정임 팀장님. 네, 저희는 진입형 사업에 정말 감사하게도 2023년, 2024년도가 돼가지고 그 보건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종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PDM을 배우다 보면 사이클을 배우잖아요. 저희는 사업의 종료를 하고 지금 이제 저희 사업의 보완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갈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라는 내부적인 회의를 거친 결과 먼저 이제 조직 역량 때 받았던 내부적인 결속력 또는 사업에 좀
재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 기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모 사업을 다시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리해서 쭉쭉쭉 가기보다는 물론 쭉쭉쭉 가면 좋겠지만 네, 그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재정비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 팀장님 조사하신 결과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현지 지역 조사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먼저 실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지역 내 참여자 확대와 또 이제 전문가 교육 그리고 인프라 지원 등 좀 사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서 코이카 성장형 사업에 지원을 했고요. 지난주에 면접 심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현지에서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기관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결과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토크 콘서트 결과 나오고 했으면 저희가 진짜 너무 자리가 아니요, 좋아야죠. 풍악을 울려야 하지만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할게요. 네. 자, 저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통해서 사실은 이제 사업과 조직, 저희가 막 말해요. 뭐 건강한 조직과 사업을 함께 만들어 가실 기관을 찾습니다. 이런 워딩을 쓰거든요. 쓰면서도 저희가 이게 쉬운가? 될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그 참여 단체로서 실무자 차원에서 좀 또는 기관 차원에서 인큐베이팅을 참여하신 게 물론 지금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의미였는지 이게 이제 인큐베이팅 참여를 준비하시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기관들에게 우리 기관에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낸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말씀해주신 워딩은 인큐베이팅 참여를 결정하면서 저도 정말 바랬던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그 건강한 그 조직이 좋은 사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또 좋은 사업은 현장의 자립을 더 빨리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사업도 만들어지고 또 개인과 단체의 성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참여를 망설이고 계신 기관이 있다면 또 사업 발굴 기회와 또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린 워딩이 아닙니다. 네. 네, 서정인 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건강한 사업이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 배웠던 거는 건강한 개인이 먼저 되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행복해지자.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님도 교육에 막 참석하시고 이사장님도 배우셔야 된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계기로 위와 아래와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구나. 하지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뭐 숙제가 많다 또는 뭐 기간이 빡빡하다. 하지만 모두 할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안 되면 전화 와주시고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회계 파트가 어떻게 되신지 함께 계산기도 같이 해주시고 계산도 해주시고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을 좀 기회, 계기 이런 도전으로 바꾸신다면 너무나 좋은 성과를 아마 다들 얻지 않으실까.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더 잘 타이트하게 전화드리고 할 수 있도록 또 애써 보겠습니다. 네, 서재원 팀장님. 네, 저는 사실 실무자로서 뭐 건강한 조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신경은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업무의 성과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좀 22년 또 24년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오면서 사실 지금 22년도에 저희 조직을 생각하면은 와,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실무자인 저도 같이 좀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게 결국에는 건강한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이 개인들이 같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구나. 좀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같은 좀 중소규모, 저희는 사실 중소규모도 아니고 소규모 NGO인데요. 좀 이런 단체들은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교육부터 컨설팅 그리고 현지 조사까지 쭉 이렇게 3박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 안에서 좀 많은 변화들과 좀 많은 성장들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제 실무자분들이 항상 우리 대표님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설명드리고 약간 이제 실무자분들이 직접 하시기 어려운 얘기들을 이제 외부자의 좀 시각으로 대신 저희가 아주 정중하고 또 따뜻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실무자가 조직의 건강함을 걱정하거나 고민해 보기가 쉽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조직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대표만 고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조직의 어떤 분위기의 변화는 정말 줌 화면 안에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같이 모여서 앉아 계신 그 테이블의 배치와 약간 그 구도만 봐도 다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도 배우고 또 그거를 다른 참여 기관들에게 전달드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소중한 새 기관이십니다. 네, 저희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운영기관으로서 뭘 놓치면 안 되나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오후에 이제 2부에 코이카랑 소통 시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식상할 수 있지만 이제 오자 토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뭐였냐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우리 조직 또는 나에게 땡땡땡땡땡이었다. 그러니까 오자였거든요. 오자를 드렸어요 미리. 근데 답이 다 다르게 왔어요. 그래서 아 MG는 아니구나. 아 OB, YB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낀 게 너무 개념치 않고 오자라는 건 난 개념치 않는다. 4글자, 5글자, 6글자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린 자유롭다. 개발협력하는 사람들 뭐 그렇지 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4글자로 말해주신 분이 계세요. 서재원 팀장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우리 조직에게 뭐였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우리 조직에게 부족한 부분을 시원하게 알려주는 일타 강사였다. 네, 저희 모금이나 뭐 사업 기획이나 이런 좀 부족하고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목조목 세세하게 딱딱딱 찍어서 알려주는 게 정말 일타 강사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MG라고 할 수 있는 저 서재원 MG 팀장님 5글자 주셨어요. 네, 5글자. 저는 사실 너는 내 운명 항상 K쇼시에 말씀드리거든요. 코이카에도요. 근데 너 내 운명 이렇게 다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네, 5글자 하셔도 됩니다. 네, 너는 내 운명. 저희가 면접 때도 말씀드렸는데 K쇼시랑 코이카를 만나면서 정말 너무 많은 변화를 봤어요. 현지 지역 주민이 한국의 K쇼시 코이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구나. 그분들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희 기관도 굉장히 그 사업 이상으로 뭔가 보람참을 느껴서 저희 기관은 너는 내 운명. 네, KCOC 코이카.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저희 만날 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과 후의 대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 번 들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러면 이제 김지혜 팀장님 6글자 주셨어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우리 조직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네, 그래서 해외 현장에 자립을 놓고 ADRF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참여하게 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든든한 지원군처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성과들을 기반으로 좀 기관에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K쇼씨가 앞으로 여러분께 운명처럼 다가가서 일타 강사처럼 네,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장례를 좀 정리를 하고요. 코이카와의 커넥션 토크